안녕하세요. 이성호 세무사입니다. 제 사무실이 위치한 대구에서 하루에도 여러 가지 많은 건수의 증여세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구 수성구에서 한 7채, 10채 가까운 상가를 가지고 계신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께서 그동안 이제 상담을 많이 해오시다가 이제 본인 아드님에게 이제 해당 상가를 증여를 해주고자 미리 세무 상담을 요청해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 세무 상담자 같은 경우에는 핵심은 부담부 증여였습니다. 이제 증여자 입장에서 발생하는 상가에 대한 근저당이나 임대보증금이 있다면은 그것을 수증자인 아들에게 승계를 해야 하는데, 이 수증자 아들이 사회생활을 부득이하게 하지 않고 급여 생활도 거의 변변치 않은 급여 생활 수준이기 때문에 과연 부담부 증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이 부담부 증여와 또는 일반 증여가 어떤 게 유리한지에 대해서 가장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계산 예시를 통해서 세부담에 대한 비교를 통하고, 부담부 증여를 위해서는 과연 증여자 입장에서 발생하는 채무의 어떤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그 채무를 인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증인에 대한 그 채무를 인수 이후에 자력으로 부담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증인 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담부 증여에 대한 정의입니다. 부담부 증여는 증여자가 채무가 기본적으로 담보 제공이 된 부동산을 일단은 증여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 현재 존재하는 이 증여자의 채무에 대해서 수증자가 사실상 부담하기로 작정하여 실제 수증인이 해당 채무를 인수하는 것까지를 부담부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증여자 입장에서 향후에 내가 증여일 이후에 발생하는 예상되는 채무를 수증인에게 부담하기로 약정을 하거나, 혹은 증여일 직전에 수증자인 장이 아들이 거액에 대한 근저당 채무를 상환하는 것을 염려를 해서 증여자가 직접 상환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존재하는 채무도 아닐 뿐더러 실제로 수증인이 해당 채무를 인수하는 사실관의 행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거래는 부담부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담부 증여가 되기 위한 요건은 일반적으로 채무가 존재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따라서 증여일 현재 발생하는 채무여야 됩니다. 따라서 증여하기로 향후에 의사표시를 하는 미래에 대한 채무 혹은 발생이 예상되는 채무는 증여재산 공제에서 공제하는 이런 채무의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채무는 증여재산에 대한 담보된 채무입니다. 따라서 증여재산 이외에 대한 증여자의 채무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증여재산 제외 부담부 증여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증여 거래 대상이 되는 그 목적 증여재산에 대한 담보된 채무인 것만 부담부 증여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채무자는 증여자여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담부 증여를 한다고 했을 때 당초 증여에 대해서 증여일 현재 존재는 하고 있지만 그 증여 채무에 대해서 그 증여일 이전부터 원리금은 수증자가 부담을 하고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는 증여자의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 대상이 되는 채무의 존재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일 현재까지 실질적인 채무자가 증여자여야 되고, 이러한 채무의 인수자가 수증자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1번, 2번, 3번, 4번 모두 AND 요건으로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요건이 위배가 되는 경우에는 이런 부담부 증여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음입니다. 증여일 직전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과연 부담부 증여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기존에 근저당이 없는 재산이나 또는 임대차 관계가 없는 재산이라고 한다면은 증여를 함에 있어 가지고 부담부 증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처럼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대한 담보된 채무 같은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를 위해서, 부담부 증여를 목적으로 증여일 직전에 부담부 증여를 위한 목적성을 가지고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과연 부담부 증여를 인정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따라서 임대보증금이나 근저당처럼 금융대출이 없는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단순 증여보다는 부담부 증여가 세부담이 통상적으로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증여 직전에
대출을 받는 채무는 이러한 그 실질에 따라서 위장가공 혐의인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장가공 혐의에 해당되는 채무라고 한다면은 증여세를 부과를 하는 것이지 이거는 부담부 증여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증여로 봐서 부채를 포함한 전체 재산가액 100%에 대해서 증여상가액을 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일 이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무는 증여일 현재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확정된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부담부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증여로 증여상가액이 100% 산정이 돼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증자에 대한 채무 인수 능력입니다. 부담부 증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도에서 증여자에 대한 채무 관계 여부뿐만 아니라 그 채무를 인수받게 되는 수증자 입장에서 과연 그 채무가 적정하게 인수되었는지 또는 인수 이후에도 증여자가 그 채무에 대해서 원리금을 대신 납입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만약에 실형불량자인 경우에도 과연 부담부 증여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수증인의 일단은 그 수증받는 증여 대상이 되는 대상 채무 승계받는 이 채무에 대해서 자력 변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은 증여일 현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자력으로 변제를 하거나 상환 가능한 그 가능성이 없는 것이 매우 명백한 경우에만 부담부 증여에서 제외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증인의 자력 변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불투명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증여 대상이 되는 채무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채무가 존재하고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사실상 채무가 이전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자력 변제는 그때의 사실 판단에 따라서 따른 것이지 이런 예외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부담부 증여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런 예시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는 당연히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증여받은, 수정받은, 인수받은, 승계받은 채무에 대해서 향후 수년간은 증여자가 해당 채무에 대한 원래금을 대신 변제해야 함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부담부 증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승계하는 그 채무가 일반적인 담보대출 같은 채무가 아니라 월세 관계 또는 전세 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채무의 종류가 임대보증금인 경우에는 일단은 부담부 증여로 수증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지급할 의무를 승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월세는 여전히 부모님인 당초 증여자가 받게 되는 경우라면은 과연 이러한 거래도 부담부 증여로 인정이 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주체가 수증인인지 여부에 따라서 부담부 증여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 증여 행위가, 부담부 증여 행위가 있고 나서 바로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지 않는다면은 사실상의 임대보증금을 지급하는 그 주체가 증여자인지 수증자인지 실무상 알 수가 없습니다. 사후 원리를 통할 수밖에 없지만 다수의 조세 심판원이나 국세청의 의견은 월세 수령자를 기준으로 과연 부담부 증여 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이 수증인에게 승계가 되어서 부담부 증여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전세나 월세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수증인이 월세 수령자가 되는 경우에만 부담부 증여로 인정하고자 실무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관계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무 승계뿐만 아니라 향후에 계속적으로 임대계약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월세 수령자도 과연 증여자, 당초 증여자인 부모님이 아니라 수증자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담부 증여에 대한 계산입니다. 일단은 예시를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세 임대 중인 아파트를 가정을 했고요. 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매매 사례가액이 18억 원이고 취득가액은 1억 원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증여 등기와 전세 계약 기간은 각자 이렇게 되고요. 전세 보증금은 6억입니다. 이게 부담부 증여 대상이 되는 채무 금액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세 보증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이 재산에 대한 근저당 채무가 1, 2, 3, 4번 이렇게 있습니다. 이 경우 근저당 채무 1번은 17년도 8월 31일 날 1억 원이었고 이거는 증여일 이후에 증여자가 여전히 대납하고 있는 채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채무는 4억 원이지만 증여일 이전에 수증자가 증여 직전에 다 증여자가 미리 상환을 한 채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여 채무 3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일 직전에 부담부 증여를 위해서 은행에 대출을 한 건입니다.
그리고 2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일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예상 채무입니다. 등기 접수일이 18년도 5월 30일이고 근저당 채무 발생일이 18년도 8월 12일이기 때문에 증여일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채무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증여세 계산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은 당연히 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18억 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채무액은 결과적으로는 6억 원만 부담보증으로 인정된 채무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채무는 근저당 채무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부담부 증여를 위한 4번 요건, 증여일 이후에 증여자가 대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승계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요건을 4번 요건을 위배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근저당 채무도 마찬가지로 증여일 이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1번 요건이 위배가 됩니다. 1번 요건이 증여일 현재 그 채무가 존재할 것을 조건을 하기 때문에 증여일 현재 없는 채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부 증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근저당 채무 3번입니다. 3번은 부담부 증여를 위해서 증여일 바로 직전에 은행에서 대출을 한 것입니다. 증여일자가 5월 31일이고 5월 30일자로 극단적으로 바로 직전에 채무가 발생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증여일 직전에 은행 대출권에 대해서는 위장 채무 요건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부 증여 대상이 되는 채무도 아니고요. 그리고 2억 원은 증여일인 증여일 이후에 발생하는 채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4번 요건처럼 사실상에 승계하는 채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총 10억이 되죠. 10억에 대한 채무가 있지만은 모두 다 요건을 위배한 채무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채무로 승계되는 것은 전세보증금 6억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8억 원에서 6억 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되는 증여세는 총 2억 9,100만 원에 해당하는 증여세 세부담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첫 번째 방금 보는 것은 수증자 입장에서 증여세 문제였습니다. 이번에는 증여를 하는 양도자 입장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산정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채무액이 6억이기 때문에 증여자 입장에서는 이 6억에 해당하는 채무가 본인의 양도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6억에 대한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액 6억 원. 산정 방법은 해당 재산가액 중에 전체 증여가액 중에 채무로 승계하는 부분에 대한 비율만큼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양도뿐만 아니라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이 채무액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인정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대한 채무부담 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증여자에 대한 부담부 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을 산정하는 가장 중요한 가액 산정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재산가액은 세법상 재산가액입니다.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이런 개별적인 기준시가가 있다면 기준시가를 적용을 하는 것이고 채무액은 공제하는 채무액인 6억 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증여가액은 마찬가지로 증여대상에 대한 재산가액인데 일반적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1번과 3번이죠. 이 3번은 서로 동일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세법상 재산가액인 매매사례가액 18억 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번도 18억 원, 그리고 증여가액도 18억 원이 돼서 추가적으로 부담부 증여를 할 때 증여자인 양도세에서 증여자인 양도세를 산정을 할 때 양도가액은 채무가액, 순수 채무가액인 6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득가액 산정도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취득가액은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취득 당시에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수용가액, 기타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릅니다. 지금 이 사례에 대해서는 매매사례가액이 18억 원이기 때문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대해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매매사례가액을 알 수 없고 기준시가대로 신고를 했다고 한다면은 취득가액도 당시에 매매사례가액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취득가액 기준에 대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대응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자산가액, 취득 당시의 가액이 실질적으로 1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중에 채무에 해당하는 가액, 18억 중에 6억에 해당하는 가액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가액은 산정을 하면은 3,300만 원 정도 해당하는 가액이 산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법상 채무액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인정되는 것이고,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증여자인 양도소득세에 대한 총부담세액은 1억 9천만 원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로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부담보증여와 일반증여에 대해서 세금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부담보증여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일반증여에 대한 세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각자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나오지만은 그 세부담의 합계가 통상적인 증여세보다 적게 나오기 때문에 많이들 선택을 하시는데, 보시다시피 부담보증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고 그 이후에도 수증자에 대한 자력변제 요건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담보증여를 하기 전에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부담보증여 요건이 판단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성호 세무사였습니다.